뭐 튤립 종자의 어떤 열풍이라든지 투기열풍, 그 종자 하나가 집 열채값까지 올라가는 거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 과정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현명한 바보와 빠른 바보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주식이 오르기 시작할 때 나보다 더 바보가 더 비싼 값에 이것을 살 바보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주가는 끊임없이 이 빠른 바보들에 의해서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고, 이 빠른 바보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느린 바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올라간다. 인류 역사를 뒤집어 보면 투기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쉽게 개인에서 사회로 번져나가고 도박과 같아서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호구들, 나는 저런 바보 같은 관계에 말려드는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학교인 예일대에서 그것도 경제학 교수로 활동한 어빙 피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 집단 최면과도 같은 주식 투자 광기에 휩쓸려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셔 교수가 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바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학의 근간을 만든 경제학의 아버지 케인즈 역시 주식의 투자에 크게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금융투기, 그 광기의 역사에 대해 네덜란드 튤립 투기 파동부터 20세기 금융투기에 이르기까지 박경철 선생님의 강의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들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면서 검증 과정을 거쳤나 하는 점은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의 어떤 상황과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과거 미국 시장의 어떤 100년을 전의 역사부터 한번 돌이켜보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투기 열풍,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투기죠, 그죠?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한 어떤 경제학 이론 중에 재미있는 게 보통 승자의 저주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승자의 저주 이론이 주식시장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인데, 우리가 보는 어떤 경매를 할 때 그 물건의 가치를 보고 내가 그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 좀 더 비싼 값을 써넣는 것이 경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가진 유전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 유전이 가치 매장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배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억 배럴의 가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전의 채굴권을 따기 위해서 서로 써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A라는 회사가 승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100원에 채굴권을 땄다고 가정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우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A라는 회사가 시추공을 꽂고 기름을 뽑아보니까 경제성이 없더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자가 망해버린 거죠. 이게 주식시장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물론 석유와는 사례는 다르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누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다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서 이런 어떤 합리적인 경제 이론을 떠나서라도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보통 1800년대 후반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니,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사례들이 많죠. 튤립 종자의 어떤 열풍이라든지 투기 열풍. 예를 들어서 튤립 종자 좀 더 나은 색깔, 좀 더 화려한 색깔의 꽃을 피우는 튤립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종자 하나가 집 열채값까지 올라가는 거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이 튤립 종자를 더 비싼 값에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튤립 종자를 심기 시작해서 튤립 종자가 각 집 정원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종자들이 막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들이 나올 때는 집 한 채 값을 능가하는 종자 가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이성적이었던 사람은 이 부분에서 뭔가 냄새를 알았겠죠. 그거 떠나서 사우스 씨 컴퍼니라는 어떤 노예 송출 회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무제한적인 투기 열풍, 이런 것들이 불었고, 1900년대 초반에 대공황 직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럽의 어떤 18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가 정권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1926년에서 1928년 사이에 미국 시장이 보통 대폭등기, 소위 말하는 어떤 버블의 극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보통 이 앞에 주식시장이 약 1922년에서 1926년까지 상승한 폭보다 이 1928년 한 해에 오른 게 실제로 5배가 올랐다 그러는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7년 정도에 부동산 시장에 대폭락이 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의 앞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플로리다 주의 땅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아주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당시에 플로리다 주의 땅값이 부동산 가격이 미국 전 대륙을 3번을 사고도 남았다 할 정도로
이 플로리다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분 이후에 이 거품이 인식되고 난 이후에 순식간에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로부터 2년, 3년 후에 주식시장이 대폭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친 거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의 폭등 이후에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연이어서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하죠. 마치 어떤 나라의 어떤 시장의 모습을 마치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어빙 피셔라는 예일대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는 어빙 피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빙 피셔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고원에 도달했다. 앞으로 이 미국 시장의 증권 시장의 주가는 이 고원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이 고원에서 자라서 정상을 향해 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머지않아서 주가가 5개월 만에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폭락하니까 이때 뭐라 했냐면 일부 투기적인 사람들이 주식을 좀 더 사게 매입하기 위해서 장난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락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주가가 반등에 실패하고 좀 더 떨어지니까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현재 미국에 금주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 금주법의 영향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대되어서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술 마시는 근로자가 없어서 앞으로 일시적인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미국 시장은 영원히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분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주식은 무려 90%의 대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시장 역사인데 자 여기서 이 어빙 피셔라는 분이 봤던 시장관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예일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분이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 과정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현명한 바보와 빠른 바보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현명한 바보는 뭐냐? 주식이 이유 없는 상승인지 어떠한 상승인지 이유가 있는 상승인지는 모르지만 주식이 오르기 시작할 때 나보다 더 바보가 더 비싼 값에 이것을 살 바보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먼저 빠른 바보가 되자. 이 주식이 10센트가 가치가 있고 없고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보다 더 바보가 뒤에 있다고 생각되면 주가는 끊임없이 이 빠른 바보들에 의해서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고 이 빠른 바보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느린 바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이 빠른 바보를 현명한 바보라 그러고 이 뒤에 있는 바보를 느린 바보라 그럽니다.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죠. 왜 주식은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가? 이런 비이성적인 사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195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GE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유명한 회사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회사지만 GE에서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겁니다.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물론 자연산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는 발표가 딱 나고 24시간 만에 주가가 무려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가격의 2배만큼 올랐습니다. 즉 GE가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거래 대금의 2배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현상 이것을 가치 분석론자들은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이러한 현상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보통 보면 10년 15년 주기로 성장주와 가치주가 교대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죠. 1960년대 미국에 아주 대단한 성장주 열풍이 붑니다. 이 성장주 열풍은 우리가 트로닉스 열풍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죽하면 트로닉스 열풍,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오닉스 열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로닉스, 오닉스 열풍이 뭐냐면 이때는 1960년대는 전자 기계산업은 성장산업이었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백색 가전이다, 라디오를 만든다, 냉장고를 만든다. 이것은 전통산업입니다. 그러나 1960년도에는 이게 성장산업이었죠. 이 성장산업일 때 그 당시에 이 성장산업의 기계산업을 상징하는 이름, 이 트로닉스와 오닉스라는 회사의 이름만 붙어 있으면 슈퍼트로닉스, 선트로닉스, 그 다음에 덕트론스, 리덕트론스, 이러한 어떤, 혹은 바이오소닉스, 이러한 식의, 이건 제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트로닉스, 오닉스, 이러한 이름들이 붙으면 주가가 무조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심지어는 그때, 운동화끈, 구두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구두끈을 만드는 회사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메카트로닉 실리콘 벨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구두끈을 만드는데 메카트로니칼 실리콘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 구두끈 소재에 실리콘 소재가 0.001%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계명 열풍이 얼마나 불었든지 그 당시 미국 상장사 중에 이렇게 트로닉스, 오닉스라는 이름만 붙이면 주가가 2배씩 오릅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시장에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나라에도 보면 뭐 건축자재를 수입하는 회사가 무슨 테크 혹은 무슨 기구를 수입하는 회사가 무슨 네트, 소프트웨어만 수입해도 무슨 정보, 이러한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겠죠. 이 한국 시장의 코스닥, 이 1960년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 시장이 어떻게 갔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반면교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반성을 합니다. 반성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1970년대 들어서서 그때 비로소 테마주 열풍이라는 것이 봅니다. 테마주. 요즘 테마주 얘기들 많이 하시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걸 보고 연관매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때 테마는 뭐냐면 만들기 나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이다 그러면 IBM은 컴퓨터 제조와 연산기술과 소프트웨어와 자산가치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IBM이 테마가 무려 9개 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IBM 한 종목 가지고 9개의 테마군으로 해먹었다는 거죠. 이러한 테마주 열풍이 또 한 차례 불고 난 다음에 이 테마주마저도 비이성적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가치주에 대한, 전통 가치주에 대한 선호 현상이 또 생깁니다. 이때 가치주라는 선호 현상은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해보니까 이거를 해도 저걸 해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문제는 주가가 올리는 데는 성공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기관 투자자는 현재 미국 시장의 기관 투자자가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주식시장의 80% 이상을 장악을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 안에서는 보험회사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속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작전을 거는 거죠. 실제로 미국 시장의 사례를 보면 공개적인 작전을 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다 뭐다 해서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급락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목한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가치주, 소위 말하는 우량주 여기다가 만약에 걸면 이런 꼴을 안 당하지 않겠느냐. 우량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사람들은 성장주도 아니었고 테마주도 아니었고 작전주도 아니었으니까 미국 시장의 지난 수십 년 역사에서 주가 흐름이 이랬습니다. 이러니 생각을 해보면 전문가가 이거를 이렇게 올릴 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우량주와 가치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붐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공한 사람들 많죠. 워렌 비트 린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아한 50주, 50종목. 원더풀 50 이렇게 얘기하고 나이브 5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아한 50종목. 이게 바로 미국 증시의 화두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GM이라든지 GE, 그 다음에 각종 제약주, 현재 우리 시장과 비슷합니다. 정유주, 제지주 이러한 어떤 종목들이 우아한 50종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증시에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기관 투자자는 이 우아한 50종목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지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만 쏠려 있고 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과거에 성장주들의 주가 수익별 퍼가 평균이 100이었다면 그때 고점이 100일 때까지 가더라. 이런 종목들은 어지간히 올라봐야 그때 이 성장주들의 소위 말하는 작전주들만큼의 퍼에는 어림도 없이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더 남았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시장의 동력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답이다 해서 우아한 50주를 사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의 예상대로 이 종목들은 이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갔느냐. 각계격파 당했습니다. 하나씩 각계격파를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유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정유주들이 폭락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식품회사에 깡통 통조림에서 뭐가 부패균이나 나와서 갑자기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우려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다음에 날씨가 덥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에어컨을 만드는 지휘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폭락해서 결국 이 주가들도 바닥으로 다시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주와 성장주들의 어떤 성장과 흐름, 소위 말하는
반합의 어떤 변정법적인, 어떻게 보면 다소 철학적인 결과에 귀결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통 믿고 있는 어떤 가치주의 행진들 혹은 가치주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들, 이러한 믿음들도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우리가 원 디시전 종목이라 그랬습니다. 결정을 두 번 할 필요 없다. 그냥 이것이 정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량주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사라. 한 번만에 결정하는 원 디시전 주식. 이렇게 사고는 물량을 내놓지도 마라. 끝까지 들고 가면 된다. 항상 미국 시장의 경제를 믿는다면 이 주식은 무조건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 이러한 어떤 믿음들을 기관 투자자에게 심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분석에 대한 어떤 지나친 경도 혹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떤 배관시하는 어떤 모습들,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든 성장주든 죽어가는 모습들과 방식의 문제였죠. 성장주는 과거의 역사상 반드시 가치 동반물락을 했고, 우량주는 과거의 역사상 반드시 선별적인 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나 가치 분석가들, 경제 분석가들이 바로 이 합리의 함정에 빠집니다. 합리의 함정이 무엇이냐? 어떤 기관 투자자가 혹은 펀드 운용자가 자금을 운영하다가 이러한 어떤 우량주 혹은 미래의 어떤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매수를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설령 하락하더라도 나는 명분이 있다. 분명히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회사 재무구조가 이랬고 주가 수익 비율이 이랬고 이러한 것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샀다. 명분이 있죠. 그러나 성장주를 따라 샀다가 이 모양을 당하면 무능해서 월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합리의 함정에 빠져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선호하는 이러한 부분들, 가치 분석의 개념들도 분명히 개념상은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주가의 어떤 거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는 죽어가는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이 틀릴 뿐이지, 이러한 것들이 또 움직이는 에너지가 틀릴 뿐이지, 결국 이러한 종목들도 주가라는 것은 항상 같은 파동으로 결국은 결과는 수렴한다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경도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결국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금융 투기의 역사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를 선택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리포트를 작성할 때 근거가 확실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합리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모두 충분한 공부가 된 이후에 진정성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0.9%입니다.